이런 주식들을 돈이 생길 때마다 사 모아놓으면 복리 효과를 가지고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산 가능한 주식. 자, 어쨌든 지금이 금리 인상 시기이긴 하잖아요. 네, 이럴 때 통화를 조금, 흡수하고 있죠. 네. 네. 사야 할 주식과 뭐 좀 피해야 할 주식 이런 거 좀 구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들이 약간 종류가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익이 제대로 나고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주식이 있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이 상당히 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전망 때문에 가격이 오른 주식들이 있거든요. 이 후자의 주식들은 그 돈의 힘으로 사실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돈의 힘이 받쳐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그 돈이 그걸 받쳐주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것들은 계속 돈의 힘이 받쳐주면 괜찮은데 그 돈의 힘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쪽은 계속 좀 이미 좀 그런데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죠. 많이 빠졌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이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는 이런 쪽의 주식들은 피하는 게 맞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더라면 약간 주구장창 빠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모든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니까 조금 반등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또 희망을 가진다기보다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는 거고 저는 그 날씨를 잘 안 본다 그랬잖아요. 뭐 인플레가 됐든 뭐가 됐든 경제 위기가 오든 아니든 간에 그 기업이 제대로 돈을 벌고 있고 그 재산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런 날씨하고 상관없이 계속 작물이 계속 생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인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그 좋은 포도밭에는 그 날씨가 좀 나쁜 때에도 좋은 와인이 생산되고 그렇게 되듯이 좋은 기업은 날씨는 항상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 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작물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는 제대로 된 땅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꿈과 희망이 있더라도 이제 그걸 보고 투자했더라도 이제 실적이 이제 좋은 기업,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이제 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꿈과 희망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그런 기업들은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이라도 만약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면 그럼 괜찮아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면 그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겠죠. 예. 실적이 좋은 기업은 좋은 주식이죠. 예.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주식이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이게 결국에는 앙드레 코스텔레 얘기했나요? 이제 강아지가 이제 주인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결국 기업의 이제 가치, 실적의 주가는 비례하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꼭 이게 실적이 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해도 주가는 안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앙드레 코스텔란이 그 말을 많이 인용을 하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거는 해본 사람들은 안다. 당연히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우리 주주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많이 벌면 배당도 계속 높아질 거고요. 거의 뭐 저도 이때까지 해보면 장기 투자 해보면 10년 안에는 한번 가치와 가격은 언제 만나더라고요. 거의 100%. 예, 그러면서 만들어주고 또 오히려 제가 지금 저평가됐다고 사놨는데 1년 만에 그게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주인과 개가 만나는 그런 경우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주지 못하더라고요. 별로 사놓은 게 그렇게 많지 1년밖에 못 샀거든. 예, 근데 10년 동안 계속 사놓은 거는 이렇게 한번 만나주면 꽤 큰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점도 있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당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라는 것도 있어요. 배당이 있어야지 내가 그 기간을 내가 참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배당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가는 그래도 뭐 예금보다 훨씬 배당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배당 나온 거 더 또 매입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고 그렇게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높으면 가격이 그들은도 실적이 높아지면 일단 배당은 또 처음에는 배당 5%밖에 안 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꾸 올라요. 나중에 한 10년쯤 들고 있으면 나중에 10% 이상까지 가요. 내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그게 어느 정도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샀는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치가 오르면 PBR이 계속 떨어져요. PBR 0.5일 때 샀는데 그게 0.3으로 떨어지고 네. 0.1로 떨어지는 그 경우는 거의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0.3만 유지한다는 말은 그러면 0.3이 갔어. 그리고 0.3으로 계속 옆으로 가. 네. 한다는 말은 돈 버는 만큼 가격은 계속 또 올라가 준다는 네.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표가 더 이상 가격 이게 더 떨어지기 어려운 가격대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놓으면 10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이 10%인데 네. 이런 기업의 그 가격은 잘 떨어지기가 참 힘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네. 이 시점에서 좀 꾸준히 사모해야 할 주식의 특징은 좀 어떤 거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이걸 한 네. 몇 년 됐나요? 한 15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 채권형 주식 계속 꾸준하게 가치가 증가하고 뭐 꾸준하게 배당을 주고 이런 주식들을 많이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사 모아 놓으면 나중에 그게 느낌으로써 그 복리 효과를 가지고 네. 재산이 증가하는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계산 가능한 주식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싼 주식들 네. 역시 이런 것들 계속 모으는 게 최고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융주가 제가 잘 아는 쪽의 섹터이기 네. 때문에 그쪽을 많이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너무 범위를 넓혀서 복잡하게 넓히고 해서 투자를 하면 오히려 가능성은 저는 낮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산 가능한 주식이라 하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금융 섹터 그중에 네. 특히 증권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식음료도 계산 가능하겠는데 또 다른 섹터는 어디가 지금 계산 가능한 건가요? 아니 뭐 삼성전자도 계산 가능하고 현대자동차도 계산 가능한 주식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네. 뭐 웬만한 대표적 KT 각 섹터의 과거를 살펴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얼마든지 많고요. 얼마든지 많지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300개 정도 되고요. 근데 네. 그것도 다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이제 가격이 싸진 네.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고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편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이 성장주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속해 있는 쪽은 네. 투자를 거의 안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산이 좀 힘드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네. 사실은 이제 터지면 네. 뭐 이제 템 베거도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교수님이 투자는 이제 계산이 안정 가능하지만 네. 그거에 이제 또 반대로 단점으로 한다면 수익률이 여기보다는 좀 낮을 수도 있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거를 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거를 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앞으로 한 8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저 이제 60년 제가 40이니까. 80년 맞네요. 예. 우리가 투자의 여정은 네네네. 이 레이스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막을 횡단하고 가야 되는 굉장히 긴 여정이거든요. 네. 험난하고 네. 길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지나가고 해야 되는 이 사막을 횡단하는 이 경기에서 네. 페라리를 타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사륜 구동차를 타고 가시겠어요? 근데 페라리는 약간 예? 좀 타고 싶은. 타고 싶죠. 예,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 레이스 그냥 단시간에 레이스를 할 때는 페라리를 타고 달리는 건 맞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긴 여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륜 구동이 맞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차는 몽고에 가면 네. 봉고차 같은 게 있어요. 네. 사막 횡단하는 차. 프로공인가? 네네. 프로공인가 하는 차가 있어요. 그거는 네. 그 러시아제 차인데 굉장히 싸요. 네. 뭐 한 2천만 원도 안 되는 뭐 그런 차인데 예를 들어서 사륜구동 웬만큼 좋은 차도 가다가 잘못하면 사막에 가면 그게 이제 전화도 안 되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사륜구동차가 멈췄으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있는데 프로공은 워낙 간단해요. 엔진도 간단하고
이게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다가 멈췄으면 운전수가 그 안에 있는 뭐 부속 몇 개 가지고 네. 철사로 이렇게 하면 다시 가고 예, 물에 잠겨가 엔진이 젖어서 차가 멈추면 그 엔진을 분해해서 햇볕에 말리고 다시 조립하면 다시 부분 가고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막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복잡한 그런 뭐 메커니즘을 통해서 투자를 막 이것저것 막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게 그 경쟁이 아니고 간단한 산식과 간단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묵묵히 가면서 약간 잘못되면 또 수정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고쳐가면서 오랜 길을 가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가보면 페라리보다 프로공이 훨씬 나은 차다. 그렇게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채권형 주식 투자법이 저한테는 그런 프로공 같은 그런 차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한 달 동안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안 타셨어요? 탔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간 적이 고장 안 났어요? 6박 7일 동안 네, 맞아요, 몽골에 세계에서 정말 10번째 정도 큰 홉스거리라는 호수. 그게 아름답다 하던데. 네네. 네.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네. 불편하지만 네, 굉장히 불편했어요. 거기 가면서 사막 지나면서 죽을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예. 교수님 책에 보면 경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단 1,000원도 투자하지 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데 그런 말이 있나요? 네. 아주 건방진 얘기를.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경제를 모르고는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경제의 본질은 뭘까요? 제가 이제 경제의 본질을 아마 그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 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아담 스미스였나? 그렇죠. 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자본주의의 엔진이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경제는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어떤 상황에 이 엔진이 고장이 나는지. 사실은 그 고장나는 그 주장을 마르크스가 했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고장난 엔진을 수리를 해서 다시 그 엔진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개념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마르크스의 그 자본주의 붕괴론, 그리고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위기가 반복되고 불안과 호황이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자본주의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런 위기를 항상 극복해낸다는 거. 극복해내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알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 너무 위기가 온다, 도망가자.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과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그냥 묶여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위기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IMF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이제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위기 있었는데 이런 자본주의 위기 때 어떤 사람이 잠깐만요. 코로나는 우리나라 위기였나요? 뭐 전 세계적인 위기이긴 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어쨌든 증시의 폭락도 오긴 했으니까요. 네. 금융 위기는 우리나라의 위기였나요? 금융 위기는 우리나라 위기는 아니었죠. 미국의 위기였죠. 사실 그 금융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순위가 확 올라갔거든요. 경제 순위가 상대적으로 올라갔고 이번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가 상당히 저는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파워가 올라갔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고통을 같이 가지고 느꼈지만은 세계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누가 내려온 걸까요? 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제끼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이탈리아 이런 정체되고 있는 나라들이 좀 꽤 있잖아요. 경제력으로 봐서는 또 뭐 1인당 GDP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일본도 앞으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리나라 저는 경제력이 상당히 세계 상당히 탑 순위로 올라왔고 그거를 위기 때마다 그거를 그 순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부도 사실은 큰 폭으로 옮기는 기회는 그 위기 때마다. 예. 그 저도 사실은 IMF 때는 그때 다 뭐 쫄딱 망했지만은 그거를 교훈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금융 위기 때, 코로나 위기 때 이럴 때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기가 오지만은 이 자본주의의 힘은 그거를 항상 극복해내고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런 위기를 기회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겠죠. 그럼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좀 뭘 준비 아니면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나중에도 어쨌든 위기는 올 테니까. 근데 그 위기의 징조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계 부채가 엄청난 크기.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문제지만은 네. 가계 부채가 문제였지만은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저는 이제 그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있기는 해요. 있는데 그런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륵 하면서 그러니까 거품이 커지는 거죠. 네. 거품이 이게 더 이상 제어하기 힘든 정도로 거품이 커지는 거. 그게 굉장히 그거를 볼 수 있는 전제고, 그 다음에 모든 위기는 국가 부채가 아니고 민간 부채에서 발생했어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우리 IMF는 민간 부채죠. 우리 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다른 그 금융 위기, 그리고 대공황 위기 이런 건 다 가계 부채, 일본 위기 그것도 다 가계 부채를 통해서 그렇게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잘 주시해야 돼요. 엉뚱한 자꾸 지금 대장 쪽이 문제가 있는데 자꾸 위장에 뭐 암이 생겼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진단을 일단은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대비하는 방법은 싼 거는 사고 비싼 거는 파는 그런 식의 이런 방식을 하면 그게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공황 때도 금융위기 때도 일본 붕괴 때도 그때 비싼 거 팔고 그냥 싼 거 사서 가지고 있다면 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큰 충격 없이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다시 위기가 폭발하면서 그 가격들이 뒤집어지면 그때는 다시 그걸 기회로 삼아서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대부분 위기는 민간 부채를 통해서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 부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행히 그 한국은행 측에서 지금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늦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제어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돈을 잃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요거만 딱 명심하면 이미 반은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포자기 아닌가요? 네. 예, 약간 썰렁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잘 하려면 투자하는 대상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지피도 해야 되지만은 지기 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의 속성이 뭐냐 하면 마치 아주 좋은 내 머리로 투자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내 머리는 내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은 돈을 잃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100% 맞을 거예요. 돈을 잃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뭐 우리가 그 인지상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뭐 예를 들어서 군중심리. 그 군중심리는 이 사회성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렇게 화합하려는 사회성에서 또 군중심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약간 사회성이 좋은 분들이 이쪽에 휘말리기 쉽고요. 그 다음에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 많은 심리가 뭐 될 대로 되라 심리. 그렇죠. 예. 그렇죠. 항상 막 쫙 처음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에 가서 뭐 이런 거 할 때도 쫙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 하다가 나중에 돈 조금 잃으면 마지막에 올인 하는 그런 마음. 뭐 이런 심리들 뿐만 아니고 그 수많은 그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공포,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심리가 또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조건 실패한다. 뭐 옛날에 뭐 제가 많이 얘기하는 천재들은, 특히 천재들, 머리 좋은 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머리 그냥 뭐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이 다 주식 투자가 망했잖아요. 네네. 그런 좋은 분들이 자기 머리를 너무 믿고 네네.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 IQ가 얼마야? 140이야? 그러면 30은 어디 갖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개미 분들이 투자를 잘 못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머리가 너무 좋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제일 좋잖아요, 네네. 머리가. 네네. 그래서 유독 다른 거는 그렇게 똑똑하게 잘 하시면서 네. 이게 IQ 때문이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좀 머리로 자꾸 그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칙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그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삼성전자 주가가 막 떨어져 가지고 온갖 뉴스는 지금 앞으로 반도체 경기 이제 박살 났다 뭐 이러고 있을 때도 내가 이미 4만 원이면 산다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놓았다면 네네네. 그거를 실천하면서 투자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사람의 마음은 돈에 일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 투자다. 원칙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내 판단 아니고 이렇게 아까 내가 계산식 같은 것도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칙이 오면 내 마음은 딴 생각을 하더라도 원칙대로 투자를 하자. 그게 이제 교수님의 원칙이 이제 채권형 주식 투자인 거죠. 예, 계산으로 하자. 예. 3040 이 세대분들이 이 자산을 좀 어떻게 불려나가면 좋을지 뭐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좀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부를 형성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죠. 그 부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주식을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서 그 단지 안에 묻어두듯이 계속 해놓으면 그리고 일부 이렇게 보면서 요거는 조금 비싸졌네. 조금 더 싼 거를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조율을 해주면서 그걸 어떻게 볼까요? 난초 가꾸듯이 한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요 단지를 갖고 나가면 네. 수십 년 뒤에 충분히 아름다운 노후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작가 TV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네. 교수님께서 뭐 혹시나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뭐 우리 계속 우리 돈 얘기만 했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 돈보다 소중한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뭐 어디 책 같은 데 사인할 때 드리는 말씀이 우리 투자는 행복하게 하고 네. 예,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부자가 되자. 네. 여러분 다들 아름다운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 많죠. 근데 제가 어디서 받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뭐 들은 건지 제가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돈보다 소중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한다. 예, 물론 말이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 2시간 정도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계좌가 좀 풀려서 나는데 네. 조금 도움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돈보다 소중한 행복을 지키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만나는 손님은 서윤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